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샌더 딜먼의 디퓨전은 스펙트럼 자기회귀다 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생성 모델계에 정말 두 거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자기회귀 방식, 그리고 또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모델을 만드는 디퓨전 방식. 이 둘이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맞아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이 둘이 사실은 같은 언어의 다른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주장인데. 네. 그리고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미지를 픽셀이 아니라 주파수로 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작위 노이즈 덩어리를 정교하게 다듬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각과 같은 디퓨전 방식이 점진적으로요. 네, 어떻게 한 단어씩 신중하게 뱉어내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시인 같은 자기회귀 방식과 같을 수 있을까? 철학 자체가 달라 보이는데 말이죠.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이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신호철이라는 렌즈를 딱 끼는 순간 두 기술의 본질이 사실상 하나로 포개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자료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주요 패러다임, 자기회귀랑 디퓨전. 각각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먼저 자기회귀 오토 리그레션은요. 이름 그대로 스스로에게 돌아가 묻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 자기 자신을 참조한다. 네. 문장을 쓸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고 방금 쓴 단어들을 돌아보는 것처럼요. 오늘 날씨가 정말까지 썼다면 그 다음엔 좋네요가 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는 식이죠. 아하. 이렇게 이전에 생성된 데이터에 의존해서 다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 거의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의 뭐랄까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순서가 아주 중요한 방식이군요. 그럼 디퓨전은요? 반면에 디퓨전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상을 꺼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 비유가 좋은데요. 처음엔 형태가 없는 순수한 노이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점들의 집합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수십, 수백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노이즈를 아주 조금씩 걷어내는 거죠. 정제하는 과정이군요. 네. 이 정제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노이즈 속에 숨어있던 이미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레고 블럭을 하나씩 순서대로 쌓는 거고 다른 하나는 커다란 흙덩이를 계속 깎고 다듬어서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달라 보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두 방식 모두 반복적 정제라는 더 큰 개념 아래에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어려운 생성 작업을 더 쉬운 여러 단계로 쪼개내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언어는 자기회귀, 이미지는 디퓨전, 이 구도를 불안정한 평형 상태라고 표현한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 그 표현 정말 절묘하죠. 네, 지금의 멀티모달 모델들을 보면 언어는 자기 회귀 모델이, 이미지는 디퓨전 모델이 처리해서 이걸 어색하게 이어붙인 약간 프랭켄슈타인 같은 구조거든요.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우아하지 않은 방식이죠. 저자는 이 불안정한 평형이 깨지고 결국 더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로 통합될 거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합의 열쇠가 바로 주파수에 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데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픽셀의 집합이 아니라 주파수의 집합으로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프리에 변환 이런 개념을 어렴풋이만 아는데 이게 이미지에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오늘의 아하 하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모든 신호는 다양한 진동수의 파동들이 합쳐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게 프리의 변환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이미지도 결국 2차원 신호거든요. 이미지도 신호다. 네. 쉽게 비유하자면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윤곽, 배경이나 사물의 배치 같은 거친 구조를 담당하는 느리고 큰 파동이고요. 반대로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는 머리카락 한 올, 피부의 질감, 이런 세밀한 디테일을 담당하는 빠르고 작은 파동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지를 흐릿하게 블러 처리하는 건 고주파 성분을 인위적으로 날려버리는 거고 반대로 샤프 효과를 주는 건 고주파를 더 강조하는 거겠네요. 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사평균 전력 스펙트럼 밀도, RAFPSD라는 지표를 소개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름은 복잡한데 개념은 간단해요. 이 이미지에 저주파 성분은 얼마나 강하게, 고주파 성분은 얼마나 강하게 들어있는지 각 주파수 대역에 힘을 그냥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어떤 거죠?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의 스펙트럼을 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완벽한 우하향 직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그 그래프에서 직선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건 보통 데이터의 어떤 규칙적인 패턴, 일종의 자기 유사성이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로그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타난다는 건 데이터가 몇 법칙, 파월로를 따른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몇 법칙이요? 네, 쉽게 말해서 자연 이미지에는 저주파 성분이 고주파 성분보다 압도적으로, 그것도 예측 가능한 비율로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미지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저주파 정보가 디테일보다 훨씬 더 지배적이다. 맞습니다. 즉, 자연 이미지는 그냥 무작위적인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스펙트럼 구조를 가진 신호라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디퓨전 모델이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에 무작위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디퓨전 모델이 주로 쓰는 가우시안 노이즈의 스펙트럼은요. 네. 모든 주파수에서 동일한 힘을 가진 아주 평평한 형태예요. 아, 노이즈는 평평하다. 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주파는 산맥처럼 거대하고 고주파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미약한 지형을 가진 이미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곳에 균일한 높이로 노이즈라는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지대가 가장 낮은 곳부터 잠기겠죠. 그러니까 힘이 가장 약한 고주파, 즉 이미지의 디테일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이걸 점점 강해지는 노이즈의 힘이 마치 밀물이 차오르는 것 같다는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해요. 와, 비유가 정말. 네, 노이즈라는 밀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가장 먼저 이미지의 세밀한 디테일, 즉 고주파가 잠기고요. 그 다음엔 좀 더 큰 형태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구조인 저주파까지 잠겨서 결국엔 완전히 평평한 노이즈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 비유 덕분에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노이즈를 그냥 무작위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가장 미세한 정보부터 순서대로 정교하게 지워나가는 뭐랄까 외과 수술 같은 거였군요. 고주파에서 저주파 순서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의 생성 과정은 이와 정확히 반대, 즉 썰물 과정인 거죠. 아, 물이 빠지는 과정. 네, 순수한 노이즈의 바다에서 시작해서 물이 빠지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대한 산맥, 즉 저주파의 거친 구조부터 잡아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낮은 지대, 중간 주파수의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해변의 모래알 같은 고주파의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이미지를 완성해 나갑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다시 보세요. 저주파부터 고주파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정보를 예측하고 추가해 나간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방식 같지 않나요? 단어의 순서대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자기회귀 모델이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대신 다음 주파수 대역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계가 두 모델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보고 따로 발전시켜 온 게 어쩌면 거대한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마치 코끼리의 다리랑 코를 만지면서 서로 다른 동물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의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 디퓨전은 근사적인 스펙트럼 자기회귀다 라는 결론입니다. 근사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그건 주파수 대역을 칼같이 딱딱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밀물 비유처럼 조금씩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파수라는 새로운 축 위에서 작동하는 자기회귀 모델이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거네요. 정말 엄청난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의 스펙트럼이 몇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는 파형이 훨씬 복잡한데 거기서도 이 밀물 비유가 유효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자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럼 이 이론은 이미지에만 국한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음성이나 음악 같은 원본 오디오 파형의 스펙트럼은 이미지처럼 단순하고 아름다운 몇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데요? 오히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체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를 추가하면 주파수 순서대로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아,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통했던 밀물 비유가 오디오 파형에서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오디오 디퓨전 모델은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이 자료의 두 번째 묘미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오디오 디퓨전 모델들은요, 원본 오디오 파형을 직접 다루는 대신에 대신에요.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스펙트로그램. 네, 스펙트로그램은 소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를 색깔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 색의 밝기는 그 색이. 아, 그러니까 소리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바꿔치게 해서 디퓨전 모델에 넣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꼼수 같은 건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정말 천재적인 발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미지의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일까 하고 다시 분석해 본 거죠.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을요? 네,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을 들여다본 셈입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게도 이미지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멱법칙, 우아향하는 직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와, 거기서 다시 그게 나타났다고요? 네, 저자 자신도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농담처럼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펙트로그램에 대한 디퓨전은 캡스트럼 자기회귀다 라고요. 캡스트럼? 네,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을 음성학 분야에서 캡스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펙트럼 철자를 뒤집은 말장난 같은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네요. 결국 핵심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멱법칙을 따르는 표현 방식을 찾는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디퓨전이 이미지와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주파수 기반 자기회귀와 거의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디퓨전이 왜 이미지 생성에 그토록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를 설명해줘요. 디퓨전의 훈련 과정은 사실상 저주파의 구조적 오류보다 고주파의 디테일 오류에 덜 민감하도록, 즉 각 주파수 대역에 암묵적으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학습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한 지각적 손실, perceptual loss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도 그렇잖아요. 이미지의 전반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것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나뭇잎 하나가 약간 뭉개지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모델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인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만든 이미지가 다른 모델들보다 유독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었던 거군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앞서 언급했던 불안정한 평형 상태로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프랑켄슈타인 모델. 네, 이 발견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줄 알았던 두 패러다임을 통합할 수 있는 일종의 로제타석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미래의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주파수라는 공통된 공간 위에서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거대한 하나의 자기회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주파수 공간에서 그냥 정확한 자기회귀 모델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순서대로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근사적인 방식인 디퓨전을 고집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고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디퓨전은 근사적인 대신에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있고 급할 땐 20단계만으로 빠르게 결과물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순수한 자기회귀 모델은 보통 정해진 순서와 길이를 따라야만 하거든요. 정확성과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분류자 없는 유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이건 쉽게 말해서 생성 과정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게 만드는 기법인데요. 하나는 파란 둥의 고양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충실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향. 다른 하나는 프롬프트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방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두 방향의 차이를 증폭시켜서
프롬프트에는 더 강하게 묶여 있으면서도 이미지 자체의 품질은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와, 되게 영리한 방법이네요. 네. 이런 강력한 제어 기술은 순수한 자기회기 모델에서는 구현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근사적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이런 창의적인 유연성을 낳은 셈이라 이 장점들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완벽한 정확성 대신 얻은 유연성이 오히려 디퓨전 모델의 킬러 기능이 된 거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으로 여겨졌던 두 AI 생성 방식, 디퓨전과 자기 회귀가 실제로는 주파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거의 같은 원리,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시간축 위에서 단어의 순서를 따라가고 다른 하나는 스펙트럼 축 위에서 주파수의 순서를 따라가는 본질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원리였던 거죠.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픽셀이라는 관점에서 주파수라는 새로운 렌즈로 바꿔 끼는 순간 두 거인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연결고리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AI 패러다임 간의 숨겨진 관계는 없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네요. 이미지의 풀이의 변환을 적용해서 복잡한 생성 문제를 단순한 순차 예측 문제로 바꿨던 것처럼 어쩌면 인간의 복잡한 추론이나 계획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도요. 올바른 변환 방법만 찾아낸다면 훨씬 더 단순한 단계적 예측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그건 정말... 과연 추론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운 지적 유희가 될 것 같습니다.